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불좀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전 지금부터 본 세미나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까지 해왔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세미나의 이 방향과 취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과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는 건축방재위원장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도로시설안전 포럼에서는 보수보안분과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도시안전 디자인 포럼에서는 방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기 기관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자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시자들이 와주셨으면 더욱더 좋을 뻔했는데, 오늘 마침 또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우선 이 7번에 걸쳐서 어떠한 배경으로 해왔는지, 또 그리고 3개국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동안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로드 터널, 또 철도 터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이런 사고는 일본과 특히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2012년도에 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이렇게 대구 지하철 화재라고 하는 아주 그 세계적인, 너무나 이미 이제 유명해져 버렸죠. 모든 지하 공간의 화재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은, 특히 일본에서 이번에 NHK에서도 거꾸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도 그 방화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즘 일본에서 신칸센 방화라고 하는 측면도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방화 대책으로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자, 이런 측면에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이후에 무엇이 앞으로 개선되었고, 앞으로 현재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가, 실제 목표가 다 고쳐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나 이런 어떤 대형 참사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터널 내에서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작은 차량이지만, 심지어 이런 것들이 거꾸로 차량 화재가 건축물에까지 이제 이 한두 대가 타는 것이 아니고 48대가 연속해서 타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특히 최근에는 좀 전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바로 10월 26일 날 상주터널에서 이 시너를 실은 트럭이 폭발되면서 발생했던, 물론 대형 참사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자, 동영상 한번 해주세요. 자, 저렇게 그 대형 탱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법의 위험물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대책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소형 차량, 1톤 미만의 차량에 싣고 있는 위험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한번 통계를 잡아본 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이 한국의 통계는 8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선 정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차량은 점점 가벼워지고, 또 이 쇠를 사용하지 않고 폴리머 같은 고분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량도 상당히 높아지고, 따로 이런 문제들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나라별로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각 나라별로도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차량, 요즘 들어서는 특히 오토바이에 의한 건축의 외장재 화재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차량 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에서 각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움으로써 그에 대한 공유 방안을 강구해 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3년도부터 저희가 대구지하철 사고로부터 이 차량 화재에 대한 것들이 거의 정립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지만 이제 벌써 마지막 의정부 화재 2015년도 1월달에 있었던 이건 이 작은 오토바이 화재가 엄청난 충격을 줬던 그런 외단열 공법과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제 이 차량 화재라는 문제는 이미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꼭 터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이제 저기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다음.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56대 타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지하 주차장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있고 이제는 차량이 한 대가 타는 시대가 아니고 차량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타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피난 문제, 또 어떤 연기 제어 문제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매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여러 가지 컨셉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면서 각종 소방 시설들이 스프링클러라든지 과연 이런 차량 화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또 이 수막 물로에서 과연 유리 화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충분한 양이 있을 것인가? 56대가 과연 연속적으로 타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감지기들은 과연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짧게 탔던 것들이 시작해서 자, 모든 갑작스럽게 이제 전체 타버리면서 56대가 타버리면서 잘못하면 건물로 연기를 들어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을 이러한 또 지하주차장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넓다든지 차량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자, 다음. 이러한 지하주차장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서 구조물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터널 같은 경우에 위험물 차량으로 해서 터널이 붕괴됐던 그런 사례들은 많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런 차량 화재에 대한 문제는 피난 문제, 연기 제어 문제, 또 내화 문제 이르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량에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교량의 위험물 차량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부천 고가교에 위험물 차량이 이 화재 폭발되면서 고가 차도 전체를 못 쓰게 됨으로써 몇 개월 동안 고속도로 자체를 보수가 공사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 관리, 위험물 차량에 대한 관리, 특히 크기만이 아니고 이 사이즈가 작은 규모에서의 위험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타이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장점들을 서로 교류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유스마트 하이웨이와 GTX라고 하는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가 실시됩니다. 엄청난 지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이 되고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북에서부터 강남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이런 어떤 대형 도심 터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오늘 뵙서도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 계획, 특히 이제 방제에 대한 측면도 오늘 말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서울특별시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노후화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문제는 타이완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그 터널들이 준공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유럽의 터널을 전부 합하여도 일본의 터널 길이만큼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터널들이 있고 타이완도 엄청나게 많은 터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터널에 대한 또 차량 화재에 대한 문제점들은 아주 큰 이슈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매우 초장대 터널들이 계획되고 있고, 또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이 타이베이 같은 이 메트로폴리스, 메가폴리스라고 하는 쪽에서의 터널 문제, 또 이미 우리는 일본과 타이완과 한국은 이미 대형 화재 사례를 맛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 교통의 혼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터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차량들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방제 대책에 대한 공유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히 CFD를 이용해서 화재 위험성 평가한다든지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나자바 대학의 가와타 교수님께서 상당히 주도하고 계시고, 그런 점들을 한국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이 공부를 해서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의 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QRA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여러 가지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정량적 우선순위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동안 이것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는가, 자 여기서 만약에 됐다고 해서 과연 안전한 것인가, 경우에 따라 면접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신설시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3년도부터 대구지하철에서부터 많은 법령들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타이완은 어떠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순히 발표만을 해왔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특히 이 QRA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터널협회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QRA를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과연 안전한 것인가? 과연 통계치만을 믿고 1km 이상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QRA 문제가 과연 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특히 안전을 담보하는 면집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검토, 각국의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용성에 있어서 더 다른 위험성을 크게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일례로서 이 발열 속도라든지 보게 되면 세계 터널협회와 또 이 NFPA와 또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 또한 요거부터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상이합니다. 자, 하중부터가 상이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대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라는 측면도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험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초반기에 굉장히 급격하고, 특히 또 이런 것들이 이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모든 한 공간에서의 연기로 충만되기 때문에 실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특히 또 이 휘발유라든지 또 타이어의 바람 같은 것들을 뺀 상태에서 실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그리고 이렇게 이건 저희가 이 가나자와 대학에서 실험을 했던 사례인데요.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에, 차량 한 대만 있을 때의 상황과 차량이 이렇게 많이 잔존하고 있을 때의 화재 성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측면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구지하철에서도 약 30%가 재해약자, 노인들이 상당히 사망했다는 측면에서도 이 노인들에 대한 이 피난 성능 문제, 특히 지하가 장래 터널에서의 노인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이 노년부 초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서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그 예를 들어서 Q&A에서도 저희가 한번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일본과 타이완과를 한번 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그 일례로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하는 오늘 저희가 내일 이런 것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타이완과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메트로폴리스로서 상당히 많은 인구와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장내 터널들, 그러면서 좁으면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정도 홍지문 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화재 났던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무엇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측면도 한번 저희가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산 터널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이제를 한번 가나다 대학과 공동으로 실제 운영성 평가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실제 이 남산 터널 화재 해석을 다음과 같이 이 해석을 해서 다음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본에서 가나다대에 개발된 타이어레스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주로 이제 한국에 사용되는 FDS는 주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것이고 실제 일본에서 개발된 터널용으로 주로 사용됐던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남산 1호 터널 화재를 저희가 한번 해석을 했고 그 해석한 결과가 이 사람의 이 연기 거동이라든지 인간 피난 형태가 대부분 유사했기 때문에 다음. 이것을 위험물 차량으로 가정을 해서 대비해 본 경우 다음.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때 한 대의 승용차가 아니라 만약에 위험물 차량이 이 화재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화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내화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서 터널 같은 경우에 내화 규정 또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변형 경화 거동을 통해서 내화 성능을 확보하는 측면, 이런 측면을 저희가 연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특히 REBT 곡선 같은 걸 통해서 구조물의 내화 성능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더불어서 이에 대한 이 열 해석, 특히 열전도 해석, 열 응력 해석 같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또한 정립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 그리고 화재 이전의 단계와 더불어서 화재 이후의 단계가 또 중요한데요. 화재 이후의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어떻게 안전 진단을 해서 어떻게 보수봉을 될 것인가라고 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ISO에서 다루고 있는데 ISO에서 TC71, SE7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SE7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워킹그룹 다섯 번째로 화재 입은 구조물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보수 방법에 대한 이 내용은 이 워킹그룹은 제가 만든 거로 올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일본과 타이완과의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을 통해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끌고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은 주로 한국 측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1회차, 2회차, 3회차, 1회차는 저희 홉스대학교에서 모임을 가졌고 2회차는 일본에서, 3회차는 타이완의 MOTC, 그리고 4회차는 다시 또 한국에서 저희가 또 이 모임을 가졌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일본에서, 여섯 번째는 까오슝에서 저희가 가졌고, 일곱 번째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올해 하게 되면 약 10년차에 저희가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전면적인 교재라든지 이 텍스트북 또 설계 자료 이런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앞으로 10년째에는 한국에서 발간 기념회와 더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국제 세미나를 한번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3개 호스트 기관과 서울시의 그 도로 계획과 그리고
또 시설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